발제자 토론자를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할 때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발제자 명재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 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이상현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이상로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이십니다. 예, 토론자 김은영 복음언론인회 회장님이시죠? 예. 백상현 국민일보 기자님이십니다. 조영길 법무법인 INS 대표 변호사님이십니다. 예, 전민성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연구실장님이십니다. 예, 미국 변호사시고요. 예, 끝난 다음에 이 토론자의 발표까지 있은 다음에 플로어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발제자로 기독교 방송의 자유와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의 유연성에 대해서 명재진 교수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재진 교수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15분 맞추라고 하셨는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중요한 쟁점별로 해가지고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의처분.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서의 주의처분하고 크게 다릅니다. 매우 심각한 처분이고요. 주의처분 아래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고 또는 의견 표명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관성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자, 이것을 제재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올려서 주의처분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왜 심각하냐면 방송의 재허가, 방송의 재인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처분, 경고처분이 누적됐을 때 방송에 대한 취소나 방송허가의 재인가가 불허될 수 있는 심각한 처분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소송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행정소송에 도움을 드리고자 원고를 작성을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주의처분의 법적 의미가 매우 크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자, 이것은 우리 헌법에 있는 언론의 자유의 위상을 무시한 처분이고,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판시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특히 다른 기본권보다 표현의 자유가 우월하다는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여러 차례 판시를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국민생활의 인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적인 기준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자, 11쪽에 보시면 왜 그러냐, 언론의 자유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 그것은 미국에서 나온 사상의 자유시장이론, 국민의 자기 지배이론, 시민의 자기 만족이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국가가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켜줘야 그나마 민주주의 성장,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상 자유시장 이론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론이죠. 존 밀턴이 아레오파지티카에서 출판 허가제를 비판하면서 출판 허가해서는 안 된다, 자유롭게 출판이 되어야 된다로 역사한
이론이고요. 그것을 체계화한 것은 바로 유명한 미국 홈스 대법관이죠. 홈스 대법관은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선은 사상의 자유교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즉 진리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상이 스스로 힘으로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아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이러한 진리는 사람의 희망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헌법의 이론이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미국적 가치, 그래서 미국 방송의 자유를 도입한 우리 한국에서 똑같이 지켜지고 있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입니다. 또 국민의 자기 지배의로 또 중요합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 주권을 가진 국민이 표현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가는 존중해야 되고, 물론 가치 있는 표현이 있을 수 있고 무가치적인 표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그것은 선스타인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표현의 자유가 헌법의 권리로 인정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공정책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민주적 수기를 증진시킨다는 데 있다. 즉 민주주의 성숙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만족이론은 표현의 자유가 만족되는 한 국가가 이를 억압할 수 없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특히 방송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핵심적인 현대의 기본권이죠. 특히 방송은 국가로부터 독립되어야 된다. 자, 이것이 방송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송은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나뉘고 있죠. 민간방송과 공영방송으로 나누어서 민간방송의 자율성, 물론 공영방송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영방송도 거의 비슷합니다. 편집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되죠. 민영방송은 그것이 더 존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철호 대법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대 국가에 있어서 방송의 역할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공공성, 방송의 공공성이 과거에는 채널이 공중파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적으로 국민이 수신하는 것이죠. 수신. 받아들이는 면이 강했기 때문에, 공중파였기 때문에 공공성이 중요해졌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국민이 선택하는 채널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기독교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방송을 신청하려면 매우 수백 개의 채널 중에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 국민이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마치 국민이 신문을 주문해서 신문을 보듯이 케이블 TV나 일반적인 미디어를 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면에서 구별을 해야 된다. 과거와 현대의 방송 의미가 달라졌다. 그래서 14쪽에 보시면 아날로그 방송이 이제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으로 이제 전면적인 대체가 되고요. 공공재적 성격에서 산업재의 방송의 의미가 변했기 때문에 달리 봐야 된다. 자, 그러면 기독교 방송은 어떠한가? 자, 종교와 헌법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 원래 헌법의 출발은 종교의사에서 출발을 했고요. 헌법의 많은 용어와 헌법의 이론들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개념인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라라는 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이고요. 또 헌법에 많은 종교의 자유의 보호, 기독교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보호 규정이 20조에 나와 있고요. 또 정교 분리의 원칙이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이론 시간 관계상 넘어갔었고요. 19쪽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기독교 방송의 특성을 헌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냐. 기독교 방송은 방송의 자유에 중요한 내용이고요. 국가의 간섭이 최소화되어야 되고, 공중파가 아닌 케이블 방송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특정 채널에 대한 접근이
공중파와는 달리 수백 개의 채널 중에 소비자가 선택해서 시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의 자유와 보장되는 일반 공중파와 차별이 있어서 국가의 간섭이 제한된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콘텐츠 면에서 일반 방송과 달리 신앙관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법 스스로 아까 하셨지만은 6조에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부분에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그 방송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성과 공익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방송법 스스로. 자, 이런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기독교 방송의 특수성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위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처분 위법하고요. 자, 헌법적으로 특히 문제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방송심의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학자들 주장이 많습니다. 심각한 방송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고 특히 우리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검열이기 때문에 검열 제도를 철폐시킨 헌법 정신에 위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주의 조치와 관련해서 21쪽입니다. 심의 규정 9조 5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방송은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등 이유로 방송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하에서 방송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아예 종기방송에 있어서는 차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 심의 규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만든 심의 규정도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래서 주의처분은 방송법에도 위반되고 심의 규정에도 위반되는 위법성이 뚜렷한 그러한 이번에 조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답변서를 보내왔어요.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심사 기준이 명백하고 현존한 원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시위와 관련을 해서 현재의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시위 금지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어요. 즉 현재의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자, 이것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원리에 위반된다라고 판시를 한 것이죠.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분명하게 표현의 자유의 기준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헌이라고 쓰고 있고요.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해서 군사기밀의 범위도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불경우에 실질적인 가치인 것으로 인정된다. 여기에 한정시켜야 된다. 군사기밀도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자, 이렇게 우리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을 해서 헌법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답변서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엉뚱하게 자기 검열을 강화하라는 위헌적이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답변서의 내용을 보시면 공정성 심사를 완화해야 하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거가 너무 다 많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방송법, 심의규정 완화해야 되는데 완화하지 않고 똑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주의 처분은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종교 자유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여러 가지 판시가 있습니다. 특히 선교의 자유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 신자에 대한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라고 선교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데올로기나 종교를 비판해도 좋다. 선교를 위해서. 종교적 선정과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21조 1항에 대해 특별 규정 성격을 갖는 것으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 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자, 이것이 우리 대법원의 핵심적인 판시입니다. 종교적 표현은 일반 표현보다 더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 대법원은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답변서는 그냥 종교 채널도 일반 채널과 동일한 지위밖에 없다라고 반대로 우리 대법원의 정면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편성 제작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법률상 의무다라고 기독교 방송에 대해서 똑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대법원의 판시하고 정면 충돌하는 판시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4페이지에 답변서는 종교 표현의 자유 한계에 대한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자, 우리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가 고도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요. 또 하나는 그 기준, 그러면 어디에 한계가 있느냐,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느냐. 우리 대법원은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자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그 자체로 폭행, 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니면 허용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증오의 감정, 모욕이죠. 모욕죄에 해당하거나 폭력, 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정도가 아니면 종교적 표현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벌금지법에서 우리가 동성애자를 모욕하거나 폭력을 유발할 정도로 발언을 했습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 통신위원회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의처분을 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왔기 때문에요. 정리를 하면은요. 방송통신의 주인은 언론기관 제어가 평가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엄중한 조치입니다. 자, 이러한 엄중한 조치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시를 무시하고 우리 CTS 극동방송의 종교의 자유,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벌을 했기 때문에 이번 행정소송으로 취소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시간이 오버됐습니다만은 비교적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방심위 제재 조치는 언론 자유 이해 부족 그리고 기독교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데서 나온 것이다. 헌법에 규정한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원칙이 위배된다. 위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종교 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 문제점에 대해서 이상훈 교수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발제가 29페이지부터 한 10페이지에 걸쳐 있는 내용이고요. 주된 내용은 종교 방송의 어떤 그 방송의 자유의 측면에서의 어떤 가치를 미국의 그 통신법의 관점과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종교의 자유의 어떤 발전사를 통해서 한번 제시해봤고요. 다음에 3장 파트 이 35페이지부터는 이제 외국의 평등법 관련된 제재 문제됐던 허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관련된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허위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제시하려고 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먼저 이제 앞서 앞부분에 이제 서론 부분에서는
이 젠더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게 된 것이 사실 학술 용어인데 1995년도 이제 세계 북경 여성 대회에서 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었고 그 전에 비엔나 인권 선언이라고 이제 이제 세계 인권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동구와 소비에트의 이제 몰락 이후에 인권을 주제로 이제 세계적인 어떤 확산을 이제 인권 문제를 쟁점으로 하려고 했던 시절에 젠더 폭력을 막자라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제시됐던 용어가 이 젠더 안에 사실은 이제 그 젠더 퀴어 이런 어떤 퀴어의 문제까지 다루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원래 그런 의도까지는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것이 젠더로 대체되면서 용어가 대체되면서 이제 여성이나 어떤 이런 뿐만 아니라 젠더 퀴어까지 그래서 결국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어떤 이 상황들이 나타나게 됐고 2021년에는 전 세계 195개국이라고 일단 보게 되면 뭐 한 15% 정도에서 30개국이 조금 넘는 국가들이 이 성적 지향을 포함한 평등법 내지는 인권법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표현의 자유를 중심의 어떤 그 정치적 가치 체계 중심으로 놨던 국가들이 많은 갈등을 겪고 있고 또 이런 혼란들을 뉴스나 어떤 그 곳에 사는 분들 통해서 접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어떤 종교계에서 특히 기독교계에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시면 실제로 2001년도에 성적 지향이 인권위원회법에서 도입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인권위원회가 이런 비판적인 어떤 보도와 어떤 언론 또는 표현들에 있어서 이제 차단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인권보도 준칙이라는 걸 이제 제정을 기자협회하고 함께 하면서 무슨 저희 뭐 각주 4번에 보시면은 사회 병리 현상과 연결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하면은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인권보도 준칙 위반 사례 이러면서 발표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도 경험했지만 내부적으로도 많은 회사 내에서 준칙을 지켜라 뭐 이런 이제 노력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주장들이 들어왔었죠. 그런데 문제는 2020년도 딱 1년하고도 6개월 전쯤에 우리가 문제됐던 보도가 있기 직전 6월 30일에는 인권위원회가 평등법을 이제 발표를 했고 시안으로 발표했고 29일에는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이제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가 됐고 이런 상황에서 60%가 가까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평등법 강행 움직임들이 막 포착이 되니까 당시에 이제 공중파 TV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고 기독교계의 반대만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짧게 언급하고 나가는 어떤 식의 보도를 냈던 시점이어서 2020년도 7월에 기독교 선교 TV였던 CTS 7월 9일 라디오 방송이었던 극동방송이 차별금지법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중파 어떤 방송들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점들을 제시하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 기독교계의 고조된 우려를 반영하는 매우 시기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아서 그것을 법정 제재를 부과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일부의 표현들이 과연 진짜 그렇게 제재를 받을 만큼 허위인가를 이제 뒷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1페이지에 보시면 방송의 편성과 편집의 자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의 자유를 미국 헌법에서 수정헌법 제1조에 이제 freedom of speech하고 freedom of press라고 해서 앞부분을 표현, 뒷부분을 언론 출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아니 어떤 또 워렌 버거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앞부분은 표현을 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전파하는 자유다. 뭐 또 다른 사람들은 앞부분은 이제 자연인이고 뒷부분은 언론이나 방송이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이제 수정헌법 1조는 방송 편집을 뒷부분 freedom of the press의 하나의 내용으로 이제 보고 있고 이 안에서 이제 방송의 어떤 자율성이 이제 보장이 됐었는데 1934년도 통신법이 이제 1996년도에 전면 개정되면서 여기서 있었던 30년대
쭉 그때 당시 상황에서 있었던 미디어 소유나 진입장벽, 공정성 원칙 등이 이 90년대 중반의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당 부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겨뒀던 규제들은 통역 외설, 그다음 텔레비전 제조사 등이 뭐 이렇게 일정한 외설적인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들을 기술적 장치들을 제공해라. 이 정도의 어떤 제한만 남겨뒀던 어떤 상황이었고, 2000년대에서는 다채널의 어떤 다매체 상황이 전개되면서 일부 남아있었던 공정성 원칙마저도 이제 다 삭제돼서, 심지어는 반론권 비슷하게 언론에서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직접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권한들도 다 없애는 쪽으로.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직접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들이 넓어지면서 이런 그런 공정성 원칙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런 이제 양측의 어떤 보도를 모두 해야 된다. 아니 양측의 어떤 의견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 이런 식의 요구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점차 사라지면서 2011년도 방송통신위원회법을 통해서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뭐 논란은 좀 있을 수 있었지만, 워낙에 방송 자체가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다채널화해서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언제든지 자기 의견을 입맛에 맞는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2020년대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32페이지에 보시면 종교 방송은 1956년도 극성방송이 이제 개국했고, 그 좀 전에 CBS가 이제 아마 개국했는데 95년 이후에 여러 가지 종교 방송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고, 그 안에 CTS가 이제 들어가 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위성 방송 등 여러 가지 이제 방송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방송들이 나타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세속적 가치들이 이제 물질적인 가치관들이죠. 이게 여과 없이 드러나다 보니까 공중파에서 기독교적 가치나 어떤 종교적 가치들을 어떻게 보면 훼손하는 일들이 이제 잦게 됐고, 따라서 종교적인 어떤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공중파에서는 이제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이 이렇게 종교적 가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어떤 종교 방송들의 어떤 필요성들이 높아졌고, 심지어 이제 뭐 미디어 선교다. 오늘도 이제 말씀 나왔는데 미디어 선교 같은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따라서 법안에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 가치를 이제 억압하려고 하는 어떤 법안들이 제시됐을 때 종교 방송에서 이에 대한 대담 프로그램을 어떻게 형성하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이었고, 여기에서 일반 세속적인 어떤 비종교 방송이라고 하는데, 비종교 방송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찬반 양론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만약에 그렇지 오른쪽에 33페이지에 보시면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국가와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영향들에 있어서 공중파에서는 일반적인 방송에서는 그 문제점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고,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은 허위라고까지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방송을 할 때 이것을 반드시 찬반을 양쪽으로 해가지고 제시하는 것만이 공정한 것인가라는 이제 의문이 이제 있습니다. 다른 방송 포도의 이제 편파성은 제가 33페이지에 쭉 나왔는데, 이 20년도에 나타났던 그 법안들이 21년도의 법안하고 사실 거의 비슷한데, 조금 이제 다른 것이 거의 다 이제 비슷하죠. 근데 이제 주된 내용들이 제3의 성, 뭐 이제 언어적 표현을 정신적 괴롭힘으로 보고 금지시키는 것,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따라서 모든 법과 제도를 수정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뭐 벌칙으로는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불이익 처우에 대한 형사처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됐었는데, 요 부분에서 20년도에 이를 이렇게 반대 관점에서 문제점을 보도하는 내용은 일반 방송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고, 이런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 허위라고 보도하는 모습이 실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JTBC의 뭐 예도 제가 들었는데, 뭐 팩트 체크 오늘 전윤선 변호사님이 그 얘기 이제 반박도 일반 방송에서 안 하니까 차바와 방송, 오늘도 와 계시지만 차바와 방송을 통해서 그 얘기를 했었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고, 심지어 10만 명을 온라인 청원으로 달성했다는 내용은 입법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거의 모든 방송사에서 다 반송이 된 반면,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은 세 차례의 이제 최초의 온라인 청원, 최단기간 온라인 청원, 세 번째 온라인 청원이 다 달성됐는데 이것을 다 보도하는 내용을 찾기 어렵고 전부 기독교 방송에서만 이제 보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아까는 어떻게 보면 공중파의 편파성을 대항하기 위한 형태인데 그것을 이제 문제 삼는 것이죠. 35페이지. 그러면 외국에서는 평등법에 대한 과연 반대의 표현의 자유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억압이 되어 왔었나? 첫 번째가 설교 문제인데 이 부분은 논란이 많았던 내용이지만 이제 그 사실관계를 다 얘기를 못 해드리고 실내 설교에 있어서는 이제 그 영국의 개신교 목회자의 사건, 트레이드 혼 목사가 이 교도소에서 설교하다가 이제 제재를 받은 것이죠. 뭐 내용은 이제 좀 자세히 있지만 결국은 평등법에 따른 평등처우 정책이 교도소에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이 평등처우 정책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스웨덴에서도 아케 그린 목사가 그 평등법의 영향을, 그러니까 그때는 평등법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성적 지향에 따른 혐오 표현, 이게 사실 평등법에서의 어떤 괴롭힘 또는 언어적 차별인데 그 이전에 이제 이미 도입된 혐오 표현 금지 규정에 따라서 징역 1년이 선고돼서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판결 받은 내용이 있죠. 무죄 판결 받긴 받았지만 하여튼 1심에서 유죄 받은 것도 사실이죠. 그다음에 거리 설교에 관련된 부분, 이거는 이제 실외인데 공공질서법에서 평등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소란야기죄라는 5조의 디스터번스인가요? 이걸 통해서 이제 거리 전도자들을 이제 체포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주된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동성애를 중단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지를 쓰고 있다가 뭐 벌금 체포당해서 이제 벌금 물고 하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고 뭐 쭉 이제 36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사건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평등법이 개정된 다음에는 이제 명시적으로 종교적 혐오 표현과 성적 지향에 따른 혐오 표현을 이제 형사처벌하도록 이제 하고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체포되고 있죠.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학생 관련, 이것은 이제 교육 관련된 동성애 어떤 억압,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으면 제재받는 이런 내용들이고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오른쪽에 이제 37페이지에 보신 것 같은 신앙고백서를 이제 냈다가 등록 취소된 곳. 그 신앙고백서는 성행위는 남녀 간 결혼 이외에 안 된다. 이거 했다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등록 취소된 것이죠. 동성애자 차별했다고. 그다음에 사내에서 개신교 전교하다가 이제 제재받은 사건. 무슬림 여성에게 이제 예배 초대하고 기도해주고 했다가 종교적 괴롭힘을 받아서 이제 상사로부터 진정하였고 하고 받았고 37페이지 진정을 상사를 통해서 이제 진정이 됐고 그래서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져서 항소했는데 다 기각당한 내용이죠. 계약 거절은 많고요. 그다음에 미국 연방법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은 배상액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한이 없죠. 전부 다 하한. 그러니까 배상액의 상한이 없으니까 무제한인 것이죠. 법적으로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인데 이런 부분들도 뭐 방송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 영역에서 차별금지 부분은 스코틀랜드 고교에서 양성이 존재한다. 남성과 여성이 있을 뿐입니다라고 했다가 그걸 계속 주장하다가 결국은 뭐 영구 복학금지, 퇴학이나 마찬가지죠. 이걸 당했던 학생. 캐나다 로스쿨의 또 사례, 뭐 로스쿨 이제 인가 기각 이제 취소되고 미국 군사법에서 동성애자 성별 전환자들이 이렇게 이제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실제 부대 관리 훈령에서 성소수자 관련된 장병 교육을 하게 되고 에이즈 교육은 상대적으로 보건적 유해성이나 동성 학문 성교의 보건적 유해성 교육은 인권 침해라는 시각이 존재해서 쉽지 않다는 점. 이게 좀 편파적인 거죠. 군법상 추행죄 수사에서 동성애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사례들이 늘어난다.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걸 이제 동성애 편향적인 부분이 있다, 특혜가 있다 이런 것이 허위인가? 허위라고 조금 과장이라고 특혜인가 과장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허위는 아니지 않느냐? 허위라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종교 방송에서 입장을 제시하는 것, 그것을 꼭 양쪽을 다 그러니까 이건 보도도 아니고 대담 프로이기 때문에 일종의 교양 프로고 양쪽의 문제점을 꼭 다 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것은 그 방송사의 어떤 게 맡겨진 영역이다라고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은 허위가 아니었다. 과장된 표현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경고인가요? 주의를 받을, 법정 제재로서 주의를 받을 만한 허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비교적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방심위 제재 위법함을 방송의 자유 침해 측면에서 짚어주셨어요. 평등법 관련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침해의 그 외국 사례를 또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로 전 방송통신심의위원님께서 방송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 조항은 삭제가 바람직하다, 이런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당 사건의 그 심의를 담당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비록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언젠가 제가 3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느꼈던 바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 분들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은 9명으로 구성됩니다. 그중 59명 중 6명은 정부 여당 추천하고 3명은 야당에서 추천을 합니다. 저는 2018년부터 2020년 1월까지 심의원으로, 야당 추천 심의원으로 방송과 통신에 관한 심의를 했습니다. 크게 방송과 통신을 분류한다면 인소매체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모든 유선과 무선을 통한 정보를 사후에 심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하고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자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자면서 솟아나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그 표현을 내가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제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왔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오늘 발언이 오늘 주제를 포함한 방송통신심의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제도 개선 또는 개혁의 단초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논의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 소개를 이렇게 장하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55년도에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해서 카메라 출동 기자를 거쳐서 파리폰 방송사업팀장, 건설사업기획팀장, 편성부국장, 심의국장, IMBC 이사, 대학 교수를 거쳐 지금 독립언론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로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는 10여 권의 책을 저술한 바 있습니다. 2018년 방송통신심의원 위촉되지 얼마 안 돼서 모 방송사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방송의 취지는 학생들에게 인간의 다양한 성적 취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요인이며 그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는, 또 그것으로 남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성적인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저는 트랜스젠더 변호사를 출연시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저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작 놀란 것은 그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를 제외한 다른 시민들이 견해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방송 시민들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으로서 해당 방송에 대한 저의 견해와 저를 제외한 다른 시민들과의 견해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데 저 자신이 솟아나치게 놀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통신심의의 한 예를 들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송통신심의는 방송에 관한 심의와 크게 통신에 관한 심의가 있습니다. 통신심의에 관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립니다. 한 인터넷 매체에서 한 여성 연예인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의 첫 부분부터 거의 중반까지 그 여성 연예인에 대해 실력이 있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교적 호의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그 연예인이 예전에 간통사건으로 사법 처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여자 연예인은 그 기사의 삭제를 우리 위원회에 요청해 왔습니다.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입니다.
방송 소위는 5명으로 구성됩니다. 저를 제외한 모두 신청인, 여성 신청인이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때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제외한 나머지 4분 심의위원들이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국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소수위원이지만 다음과 같은 견해를 냈습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확산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간통죄는 이미 폐지됐다. 국민의 알 권리보다 개인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 국민들에게 여성 연예인이 간통 사실을 알리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보다 개인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 소수 발언을 해서 기록에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연예인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립니다. 심의 안건이 상정 되면 사무처에서 심의원들에게 미리 자료를 제공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2건의 안건을 보고받고 별로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9명의 심의위원 중 2명만 해당 방송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나머지 7명의 심의위원들은 해당 방송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와 견해가 다른 7명의 심의위원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진 타인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에 놀랐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종교방송에 대한 확고한 제 확신이 있습니다. 종교방송의 목적은 복음의 전파입니다. 종교적 이념에 반하는 견해는 배격할 권리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의 채널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제 방송의 채널은 희귀하지 않습니다. 공중파 채널인가 케이블 채널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채널의 물리적 특성은 시청자들에게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100여 개에 가까운 TV와 라디오 채널을 시청 또는 청취할 수 있습니다. 낚시와 사냥을 전문으로 하는 방송 채널이 토론회에서 살생의 금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출연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해당 방송을 규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망치를 가진 사람은 그 망치를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도구는 오직 망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저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사회에는 다양한 경험과 직업과 가치관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TV 방송 채널도 2-3개에서 이제는 1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라디오 방송 채널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든 채널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또 다른 획일화를 강요하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문자 그대로 객관과 공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 인간의 사고 자체가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치적인 분야에 있어서 그동안 방송통신심의회의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힘있는 집단이 자신들의 사고를 사회 전체에 강요하는 수단으로 변절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회가 개입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종교천원들은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유 하나 하겠습니다. 선거 방송 토론회를 보면 사회자가 토론의 규칙을 설명하는데 장황한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또 토론의 결정적인 부분에 후보자별 시간 제한을 이유로 사회자가 개입하여 토론회의 흐름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중단시키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지금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V 토론 사회자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견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된 사안을 직접 다뤘던 분이시군요. 전 방심위원으로서 개인 체험을 바탕으로 방심위의 심의 결정 과정을 소개해 주셨고요. 방심위 결정의 부당성 그리고 방심위의 부당한 관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인영 복음언론인회 회장님께서
심의 일관성과 기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발표하신 세 분의 발제자와 그 의견이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좀 제기할까 합니다. 요즘 이제 차별금지법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이 언론에서 주요 방송들 뭐 이런 데서 차별금지법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식의 그런 기획 프로그램 방송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 안 되고 오히려 이제 그 CTS나 국동방송, 종교방송에서 이런 방송을 했다고 해서 문제 삼는 게 너무나 터무니가 없는데 반대편 입장에서 이제 터무니없는 방송회를 하나 제가 따와봤습니다. 그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벌써 이 방송은 시사방송이잖아요. KBS에서 하는 시사방송인데 홈페이지에 이렇게 제목을 뽑은 걸로 보면 아주 일방적으로 이게 트랜스젠더의 홈페이지라고 착각이 들 만큼 일방적인 그런 주장만 쫙 이렇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뽑아놨어요. 이게 KBS 홈페이지인데 이런 것도 굉장히 그 편파적인 거고 이 프로그램 자체를 기획한 것 자체가 편파적이죠. 그런데 그 질문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질문하는 것도 보면 이게 뭐 성소수자를 대하는 민낯이 어떤 것인지 드러난 것 같기도 한데요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성소수자를 대변하는 이러한 표현 같은 걸 진행자가 쓰고 있는 이런 진행도 굉장히 편파적인 거고 이 질문 하나하나가 다 그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트랜스젠더 입장만을 대변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CTS 극동방송을 제재하면서 내세운 공정성, 중립성 이런 거는 객관성 이런 거와는 전혀 멀게 그리고 이런 방송을 하면은 사회자가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반대편 입장을 질문에 녹여놓고 그러는 것이 통상적인 저희들이 방송하는 건데 이제 일방적으로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할 수 있도록 질문을 계속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때로는 이 출연자 발언이 너무나 한쪽으로 일방적이고 과격한 편이라든지 너무 선정적인 편이라든지 하면 그것도 바로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송 진행인데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방송을 보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편파적이고 출연진 편파적, 질문 진행의 편파성, 워딩 언어의 편파성, 일방적으로 차별금지법의 당위성만 주장하는 이런 그 프로그램을 공중파에서 공영방송에서 하고 있고 더군다나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이걸 더 엄격하게 묻게 되어 있는 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런 걸 문제 안 삼는데 종교방송 그것도 교양 프로그램에서 이런 방송을 했다고 해서 주의 제재를 한 거는 결국 표적 진영 논리에 입각한 표적심이 아니냐 이게 이제 제 결론이고 그래서 오늘 발제자 가운데 이제 이상로 의원님은 이런 공정성, 객관성 이런 규정 자체를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삭제가 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삭제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과연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안에서 이렇게 진영 논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그전에는 이런 적이 없고 이번에 처음 이런 종교방송에 대한 법적 제재가 처음인 건데 이런 게 나오면 앞으로도 또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든지 이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적어도 그 심의위원들이 여야 어떤 그 6대3 이렇게 그 안배해서 이렇게 이제 저기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방송을 어떤 객관적 어떤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기준 마련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방송도 방송법이 있고 정관이 있고 방송국에도 이렇게 보면 심의할 때 가이드라인 같은 걸 우리 나름대로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심의를 하는데 이게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기준도 없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인
기준 일방적인 심의를 해서 이런 법정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의문스러워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KBS 보도본부장 출신이신 김인영 회장님께서 공중파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우선 지적해 주셨고요. 종교방송 교양 프로그램을 문제 삼는 심의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영 논리에 입각한 표적심이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방심위의 정파적 심의는 언론 자유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백상현 국민일보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55쪽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방심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달라진다는 그런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왜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신문 쪽에서도 이런 기구가 있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저도 한번 경험이 있긴 한데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있긴 합니다. 근데 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이 쭉 계세요. 근데 한국신문협회 신문 발행인 2명,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2명, 한국기자협회 기자 2명, 국회 추천 국회의원 2명, 한국교원단체 추천 대학교수 1명, 윤리위원 4명, 독자불만 처리위원 몇 명, 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계의 신문을 직접 만드는 분들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윤리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문제가 된 기사와 보도에 대해서 자정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처럼 기독교 방송이든 뭐 전문 보도 채널이든 아니면 경제 채널이든 재허가와 불이익의 근거까지 주는 막강한 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신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사의 존립의 위기를 느낄 만큼의 제재를 가하는 기구가 없는데, 통제 기구가 없는데 왜 방송사들은 자신들을 통제하는 기구에 대해서 순응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지 저는 좀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서요. 그래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물론 이제 기각, 취소, 주의, 경고, 공개, 정정, 사과 뭐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계가 있는데 이게 회사를 허가하는 데 있어서 뭐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뭐 한 사후에 잘 경고 조치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 100만 원, 뭐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까지 돈을 내게 돼 있고, 정 말을 안 들으면 회원사들이 그걸 보도하게끔 되어 있지, 회사의 존립 자체까지도 이게 타격을 입힐 만큼의 그런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다. 즉 신문은 신문 나름대로 자정 기능을 갖고, 위원회가 자정 기능을 갖고 전문인들이, 현장에 뛰는 전문인들이 실제적으로 문제를 다루는데, 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각 정당 추천이 들어와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것도 좀 처음부터가 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아니 방송 공정성하고 정당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이고 왜 변호사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셔야 되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언론 방송계에 계신 분들이 이건 문제 제기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55쪽 중반입니다. 그 방대한 미디어의 세계에서 심의 활동이 과연 가능이나 한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꼭 하고 싶다면 성매매, 음란, 아동학대, 도박, 장기매매, 불법 금융 관련 영상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방송에서 대놓고 공개 지지한 김호주 씨에 대해서 사회 공공문리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겠죠. 근데 왜 이렇게 사회 공공정의와 사회 복리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잘못된 법안이 통과되려고 하는데 그것을 토로하는 이런 방송에 왜 칼날을 들이대냐,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금일 발제자들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한국교회 현장을 취재하면서 들었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반 부분입니다. 이번 그 경고 조치, 주의 조치를 내리는데 가장 앞장서신 분이 허미숙 방심위 부위원장이세요. 물론 이제 전직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CBS 출신이세요. CBS 그 TV 본부장을 지내시고 C채널이라고 이제 기독교 방송의 대표를 지내신 분이에요. 이분은 교계의 정서가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CTS와 극동방송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토론회를 여는데 그것을 갖고 좌담회를 여는 데를 갖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매도를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CBS가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셨는데 이 좌담회에는 신현욱 탁질 목사님 등 이단 전문가만 잔뜩 나왔어요. 신천지 신도는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송도 똑같이 제재를 가해야 되고 주의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또 이단 신천지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는 방송을 만들었는데 똑같이 신천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만 잔뜩 나와서 편파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것은 방심위의 제재에 통과되는 어떤 특권 보도이라고도 되는 거라는 것입니까?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 중에 있는데 제 구조를 보면 청취자를 오도하는 주장을 하면 안 된다. 다음에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인종 간 차별 간 편견을 조장하면 안 된다. 신앙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다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BS가 신천지 비판 방송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9조 5항에 있습니다. 방송은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게 중요합니다.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 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 범위 안에서 방송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CBS가 종교 방송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근거해서 신천지를 비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 뜯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별이 남녀 말고 제3의 성이 들어있어요. 이 제3의 성은 기독교 가치관으로 봤을 때 창조 섭리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문제였다고요. 근데 허미숙 전 본부장님도 이거를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것을 마치 사회 문제인 양 취급을 해서 찬반 토론을 기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허 부위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북일보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57조 하단에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표현의 자유 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만일 마지막 문지기가 정파적이고 편향적이며 특정 정치 세력의 대리 노릇만 한다면 우리 방송 환경은 어떤 지경에 처할까요? 아마 쓰레기와 오폐수가 넘쳐나는 최악의 방송 상황을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취자와 시청자가 반드시 동성 간 성행위에 따른 에이즈 확산과 그에 따른 정신적 질병의 문제, 가정 파괴의 문제를 긍정적인 면만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면을 듣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과연 벌어질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출산율 저하와 가족체계의 혼란과 보건 비용의 증대 등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의 요소들이 저해되고 서구 사회처럼 사회의 기초단인 가정 파괴 현상이 나타나고 말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동성애 옹호 언론의 자유가 국민 보건과 교육, 인권 논리로 만약에 억압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쪽의 의견을 다 존중해주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근데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비판하는 측을 이런 방식으로 주의를 주고 경고 조치를 준다면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징계 조치는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빌려서 제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마지막 문지기인 방심위가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정파적이고 편향적이며 특정 정치 세력의 대리 노릇을 한다면 우리 방송 환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레기와 오폐수가 넘쳐나는 최악의 방송 상황을 맞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상현 기자님,
방심위의 정파적 심리와 언론 자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종교 방송의 자유에 대한 기준을 똑바로 세워놔야 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와 닿았습니다. 자, 다음은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기독 방송에 대한 방심위 제재 부당성에 대한 토론문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저는 좀 독특하게 요 문제되는 그 CTS와 극동방송의 그 방송에 출연했던 좀 패널이고요. 또 방심위에서 뭐 요 방송이 규정 위반했다, 특히 객관성을 위반했다 이런 부분에서 저의 그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객관적이지 않다. 사실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과 다르다, 허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재가 정당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률가로서의 그 법의 위험성을 얘기한 것을 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좀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극동방송 답변서를 보니까요, 저의 발언 중에서 차별금지법 위험성 발언 중에서 문제 있는 발언이 이 발언이랍니다. 차별금지법은 극동방송에서 찬성만 허용되고 신앙 양심 윤리를 가지고 반대하는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서 반복적인 거액의 이행 강제금, 무제한의 손해배상, 또 제보자 불이익의 형사처벌을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 파산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게 객관성 위반이라는 거고, CTS에서는 지지의 자유만 있고 반대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법이 독재법이다. 이래서 객관성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그 방심위는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뭐로 인식하냐? 그 근거를 양은 많지 않지만 제가 뽑아봤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안에는 법조문을 보니까 종교 사상행도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가 있으니 종교 사상을 이유로 반대할 자유가 보장되는 거 아니냐. 자기가 보기엔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취지고요. 또 차별금지법은 무턱대고 옹호하고 보호하는 법이 아님을 취지와 조항에 명확하다. 내용은 없이 그냥 취지와 조항을 보면 안다. 이런 취지고요. 최영애 위원장도 종교단체 안의 신념은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서 반대 설교가 이행강제금 손해배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법조문에 그렇다. 사유에 차별 종교와 사상이 있다. 그리고 주무기관인 최영애 위원장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 말이 틀렸다.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 방심위가 객관성 위반의 근거로 내세우는 근거들은 여러모로 면에서 참으로 부당합니다. 첫 번째는 차별금지법의 정확한 실제는 법조문만으로 절대 모릅니다. 법조문은 굉장히 정의롭고 선한 법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 무서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해석과 적용한 사례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은 법조문만으로 모습을 보면 완전히 전문성도 없고 정확하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정확한 실체는 이것의 기준이 되는 논문들, 또 주무기관의 보고서들, 또 해외의 적용 사례들, 여기가 정확한데 이것은 지금 답변서에 보면 하나도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심위가 패널들의 발언을 객관성 위반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더 제시했었어야 됩니다. 뭐 보고서, 논문, 사례 이런 거. 그리고 오히려 이제 각 패널들 접하면서 다른 분들은 이걸 오래 연구한 분들이고 이 방심위원분들은 이 차별금지법을 연구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증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좀 부당한데요.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이 동성애와 성적 지향을 반대하는 걸 금지시키는 것이냐에 대해서 보면 정의당 안에서는 불분명했지만 그 후로 나온 박주민 또 이상민 그리고 권인숙 의원 안에 괴롭힘 조항이 들어가면서 차별금지 사유에 부정관념 표시에서 정신적 고통을 주면 차별로 본다는 혐오 표현 조항이 딱 들어갔어요. 거기에 보면 부정관념 표시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사람에 대한 부정관념 표시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국가인권회의 2차례 보고서 2005년 조여울 책임자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위한 성소수자 인권 기초현황 조사 긴 제목의 보고서 각 면수를 제가 제시하고 있고 2016년 홍성수 책임자의 혐오 표현 실태 보고서 이 국가인권의 보고서고요. 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대표적인 논문이 대법원이 주최한 혐오 표현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에 대한 국제인권법 학술대의 기조 논문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아닙니다. 동성애가 비정상이다. 이런 부정관념 표시요.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이다. 정상을 표현해서 남녀가 안 하는 것을 비정상이라고 간접으로 표현하는 거. 동성애를 도덕 윤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다 차별로 예시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이게 부정관념 표시에서 지지만 허용되고 반대는 허용 안 되는 논문들과 보고서들이에요. 그리고 해외 사례를 보면 동성애 반대 의견을 표시한 노방설교, 피켓 시위, 예배당 설교, 축하 케이크, 축하 문구, 거입 사례, 주례 거부, 탈동성애 상담 이런 것들을 전부 이 법의 취지와 정책 위반으로 제재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러한 논문 사례 보고서 이걸 기초로 해서 권위 있는 법학자들과 실무가들은 이 법이 동성애 성전환을 반대할 신앙 양심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공통의 견해들을 다 해서 보건법률가의 11명 이상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공동 집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지지만 허용되고 반대는 허용되지 않은 독재성이 있다는 것이 명확한 근거를 가진 합리적 판단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차별금지 사유에 종교 사상이 있다고 해서 종교 사상에 기한 반대의 자유가 허용된다? 정말 이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들어가고 사상 종교 들어가지만 이 차별금지법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는 요기야카르타 원칙이라는 국제인권법 원칙, 국제차별금지법안 19원칙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의견과, 사상이죠.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다양한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에 대한 권리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 표현이 뭘 얘기하냐면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대해서 부정관념 표시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보다 앞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둘 중에 충돌하면 반드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차별금지를 앞세워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최영애 위원장의 의견이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최영애 위원장은 이 법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의 장이에요. 법률가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법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데 관심이 없어요. 안심시켜서 제정을 하고 싶어하는 거의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이런 것에 비해서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들은 법학자, 자기의 학문적 권위를 가지고 주장하는 수많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가들, 학자들 이런 분들이 구체적인 논거를 가지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주장 중에 누구를 더 신뢰해야 하는가? 자명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각각의 논거들은 사실이냐 아니냐 검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논거를 가지고 이 제정될 법안이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미래의 위험성에 대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으로 증명 불가능한 것이에요. 객관적이라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치관은 다양하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자유민주주의가 아주 질식되게 되는 국가가 하나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전체주의 사회가 오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심이 적용한 객관성 위반은 전혀 근거가 아닙니다. 방심위가 이해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실체는 전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실체에 대해서 무지이거나 오해이거나 그리고 객관성 위반이 전혀 입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토론자들의 발언이 위험성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가진 견해들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이라고 하는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적용으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헌법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이렇게 침해되도록 운영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차별금지법의 미래를 미리 보여준 이 방심위 결정은 그 적용 근거의 객관성의 면에서도 전혀 편파성과 불합리성이 드러나고 있어서 즉각 취소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일 변호사님께서는 국동방송에서 토론을 했던 당사자이셨죠? 차별금지법의 그 문제점 그리고 제재 부당성을 설파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전윤성 미국 변호사님이신데요.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을 맡고 계십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는 과연 공정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PPT를 준비해서 그 앞에 좀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PPT 자료는 자료 뒷부분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PPT를 좀 띄워주시고요. 네, 앞서서 여러 발제자님께서 훌륭한 발제해 주셨고 또 토론도 정말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을 잘 토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 공정성 심의가 과연 공정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가 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이 2020년 작년 11월에 이제 내려졌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별금지법의 반대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방송했다. 이런 주된 이유로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이라는 이유로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올해 4월 달에 이 SBS는 뉴스입니다. 8시 뉴스에서 끝까지 판다라는 그 뉴스에 후반부에 나오는 기획보도죠. 거기서 3번의 연속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 허위다라는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반대 측에서 제기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측을 지지하는 일방적인 보도를 했다는 거죠. 이건 뉴스였고 상당히 그 긴 시간을 할애해서 또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앞서서 이상현 교수님도 이 부분을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원 제기를 했는데 방심위의 결정이 최근에 뒤늦게 나왔는데 결론은 이 극동방송 CTS에 적용한 공정성 심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SBS의 보도는 심의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차별금지법을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보도였고 반대하는 측의 보도를 전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위반이 아니다. 또 객관성 위반도 아니다.
그 차별금지법 반대 주장이 허위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성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그 상반되는 선례와 상반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 과연 공정한가, 이런 부분을 좀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과연 방심위가 국동방송과 CTS를 대상으로 이 헌법이 금지하는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닌가. 헌법 11조 1항의 이 평등권 조항을 위반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국가기관이 차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정성 원칙 방송심의 규정에 있는데요, 앞서서 여러 발제자분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정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사전적으로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학계에서도 이 일치된 견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이고 가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정성의 심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연 할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정성 심의 결과적으로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이상로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행 방송심의 제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편파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추천 인사가 과반을 넘어서 이렇게 구성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뭐 사무처 운영도 이 직원 보수도 국가가 지급합니다. 또 방심위는 방송심의 규정을 제정할 권한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심의제도 자체가 행정권의 검열이라는 견해가 아주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제재를 받으면은 제어가 재승인의 아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백상 기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굉장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2019년에 이 심의 기준을 새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이 시청자가 제작하는 역사 다큐멘터리, 이런 교양 방송, 영화, 스포츠, 오락 이런 프로그램은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나 이런 보도 프로그램은 엄격한 심사 기준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어쨌든 판결로 나왔고 우리나라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판결은 존중을 돼야 되는 것이죠. 현행 방송 공정성 심의 기준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좋건 싫건 이 전원합체 판결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판결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CTS와 국동방송은 교양 프로그램에서 이런 방송을 했는데 당연히 그렇다면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심사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SBS는 뉴스 프로그램이고 보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그러면은 더군다나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반이 아니다라는 모순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의 공정성 규제에 대해서는 비판론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서 명재정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것처럼 위헌이 끊임없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공주대의 배진아 교수님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이 지상파 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례 59건을 분석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보더라도 이 대다수의 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정치적 논쟁을 방송한 그 방송 사례에 대해서 이 9조의 공정성, 14조의 객관성 위반이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심의라는 논란이 불거진 대다수의 심의 의결 사례가 9조, 14조를 적용했다. 그러니까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정치적 심의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온 것이고요. 이것이 뭐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도 여러 사례에서 MBC PD 수첩 보도나 여러 보도에서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안창원 재판관님께서 서두에 잘 말씀해 주셨고 이상현 교수님도 발제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미국은 이 논란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가 이미 해결이 됐습니다. 과거에 방송이 공공재라는 인식 때문에 이 공정원칙을 수립을 했고 49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59년도에 연방통신법은 입법이 됐지만 한동안 시행이 안 되다가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63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방대법원은 69년도 판결을 통해서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만 84년도에 이 FCC 대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이 사건을 통해서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그런 방송사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 지급을 받은 방송사가는 논소를 하면 안 된다, 사설을 하면 안 된다라는 연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에 대해서 이제 위헌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이 공정 원칙이 공론의 장애 확대를 제한한다라는 판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이제 연방통신위원회가 87년도에 대부분의 공정 원칙을 폐지했고 2011년에는 완전히 공정 원칙 규정을 폐지하게 이르는 것이죠. 왜 미국에서는 이게 폐지됐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네 가지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수많은 방송사가 이미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FCC의 관료가 과연 공정을 결정할 수 있는가? 무엇이 공정한가에 대해서 공무원이 고위 관료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문제가 되게 됐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미국에서도 정치적으로 이 공정 원칙이 굉장히 악용됐습니다. 케네디 대통령도 그러고 존슨 대통령도 그렇고 자신의 정치적인 적수를 위협하기 위한 용도로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미 오래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정원칙 때문에 이것을 자의적으로 집행을 하니까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활발한 토론이 감소된다. 이런 이유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미국 연방 하원에서 민주당 하원 의원이 한 명이 이 공정원칙을 다시 복구하자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도 아무도 지지를 안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당에서 아무도 지지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란은 이미 미국에서는 더 이상 꺼낼 수도 없는 그런 이제 문제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이것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안청원 재판관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정말 다시금 우리 법제에서 이 공정성 심의를 과연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과거 심의 사례를 봤을 때 정치적 심의라는 비판이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규정의 위헌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국정방송과 CTS가 제재를 받은 이유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정치적 심의를 받은 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2018년도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가 정책으로 입안을 했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도 대통령께서 차별금지법 검토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신 것처럼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이런 제재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뭐 다미디어 채널, 다채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케이블 TV뿐만 아니라 아주 새로운 OTT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넷플릭스나 쿠팡 플레이 같은 이런 매체까지도 지금 생겨나고 있는 이런 세대에서 과연 이런 구시대적인 공정성 심의를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민영방송에 대해서는 공정성 의무를 폐지해야 된다. 이것이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와 EBS는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강력한 공정성 심의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여러 형성의 영향력이 지극히 큰 지상파 방송 SB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다른 방송에 비해서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정성 의무는 준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윤성 변호사님께서 공심위가 공정성 심의를 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교양 프로는 완화된 심의 기준 적용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제재 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 정부 정책에 반대한 데 대한 정치 심의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 공정성 심의라는 그 부분은 그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을 해주셨고요. 예, 발제자와 토론자가 발표가 끝났습니다. 이제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은 질문을 해 주시죠. 질문하실 때는 발제자나 토론자 중에 지목을 하셔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예. 추후 이제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걸 누굴 지목해서 좀 아무나 그 관련 아무나 예. 하시는 분. 예. 네, 지금 극동방송 CTS에서 방심위의 그 경고 조치에 대해서 그 행정소송으로 그 부당하니까 취소하라 이런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소장에 이어서 상대방의 답변서가 와 있고 지금 이제 재판부에서 계속 심리 중입니다. 저희 쪽에서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자료들 좀 참조해서 아마 준비 서면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참고 자료도 법정에 제출돼서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좀 기준이 되기를 저희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심 재판의 결과를 좀 진행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상황 말씀드립니다. 예,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네, 크리스천 투데이입니다. 그 방통위원회 조직 구성 요건 자체가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 말씀 계속 하시지만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대선 제 관심사인데 대선 후보들에 대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것을 그분들의 입장을 명확히 알려서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뭔가를 또 지목하기보다는 이상로 의원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무를 하셨으니까. 네,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처음부터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바뀌면서 서로가 그 공정하지 않다,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은 처음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공정성과 객관성이 그때마다 달라지면 축구의 골문이 정권에 맡길 때마다 이리 가고 저리 간다 그러면 그게 뭐 사회적 낭비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심의위가 존재한다면 공정성과 객관성은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빼면 무엇을 심의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의할 게 상당히 많더라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공정성과 객관성보다도 어떠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걸 우리가 전체주의 이름, 뭐 어떤 커다란 단체 이름으로 개인을, 그 인권을 침해하는 걸 막아줄 거냐. 그 다음에 성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 N번방 착취 같은 것들을 언제 신속하게 막아줄 거냐. 그 다음에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좀 정직해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용량을 속인다든가 함량을 속인다든가 그런 부분이 많아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외하더라도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는데 이런 노름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공정성과 객관성은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기자로 한 말씀 좀 드리자면요. 미국에서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9시 뉴스, 우리를 치면 9시 뉴스에 이제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 얘기는 끝났고요. 다음부터 이제 기자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A 기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B 기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을 했어요. 이게 이제 끝나고 스튜디오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자들이 앵커 나올 때까지. 무슨 막 항의라는 거죠. 아니, 당신 내가 무슨 이게 주장이냐. 나는 객관적으로 편집을 해서 취재해서 방송한 거다. 그 앵커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 아이템을 택했다는 것 자체가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 객관은 없고 이제 공정은 없다. 이제 이런 노름은 좀 끝냈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사회적 낭비인가. 그래서 계속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우리나라 방송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방송 제도를 좀 확 뜯어주고 싶다.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폐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이제 방송과 통신의 영역이 어물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 유튜브의 영향력이 KBS나 뭐 이런 종편이나 그런 데보다 오히려 MBC 이런 데보다도 더 영향력을 가진 유튜브 채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국민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위선적인 일은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분 계세요? 혹시 뭐 대선 후보 관련한 부분은 현재 지금 그 언론에 알려진 것 이상으로는 뭐 정확하진 않은데 현재 대선 후보분들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은 아주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당 후보께서는 원칙적으로 차별을 금지한다, 찬성한다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반대 의견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냐고 질문한다면 또 달라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 야당의 홍준표 후보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합법화하자는 것이냐 뭐 이렇게 언론에 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본질적으로 이게 합법화냐 정당화 문제를 떠나서 반대의 자유를 억압을 하는 것이다라는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 못하고 계신 것 같고 또 다른 분들도 대개는 원론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향후에 대선 후보들에게도 정확한 내용을 알려서 이 자유 침해성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대부분의 이성과 합리적 근거를 가진 분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정확하게 다양하게 알리려고 수많은 종교단체와 운동단체들이 또 저희 보건법률가의 언론인회도 노력 중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 목사님. 청중대표로 끝까지 나왔습니다. 네. 잘 배웠고요. 저도 이제 이해를 많이 하게 됐고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보건법률과 회와 보건 언론의회 이런 데에서 교회들과 이렇게 잘 연계해서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제가 이게 볼 때 이제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깨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도 많이 깨어서 이게 전국적으로 차별금지법, 평등법, 관광가정기본법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지금 그 항의와 저항의 어떤 그런 흐름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를 우리가 지켜나가고 이 기독교적이고 또 정말 합당한 가치관,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딱 결론 내는 건 아니지만 이런 움직임들, 이런 어떤 운동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을 저도 이제 잘 배우는 입장에서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이 없죠? 예, 지금까지 탁월한 전문성 그리고 폭넓은 지식의 바탕에서 발제해 주시고 또 토론문을 발표해 주시고 하신 우리 발제자님들 또 토론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간을 엄수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번 세미나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토론된 이런 그 내용, 논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못된 부당한 그런 그 결정과 우리가 대응하고 싸우는데 큰 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